한양 최고 세도가의 장례식장. 수백 명의 조문객이 모인 가운데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걸친 여인 하나가 영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내려 하는 순간 여인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상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에게는 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관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관이 열리는 순간 장례식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뿐만 아니라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에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탯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30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묻어야 했던 진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한 딸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명문가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는 김대감댁이라는 대단한 세도가가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부와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대감댁의 기와집은 한양에서 가장 컸습니다. 수십 칸의 방과 넓은 마당,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수백 명의 하인이 있었고 전국 각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고 조정의 중요한 결정에 항상 참여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관원이 없었습니다. 김대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성준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이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났으며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김성준의 혼처를 정하는 것은 조정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누가 이 명문가의 며느리가 될 것인가? 수많은 양반가에서 딸을 보냈지만 김대감의 눈에 차는 집안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김대감은 박정승의 딸을 며느리로 점찍었습니다. 박정승 역시 3대에 걸친 명문가의 수장이었고 그의 딸 박씨는 재색을 겸비한 것으로 소문났습니다. 혼담이 오가고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한양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두 명문가의 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생연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3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고 수천 명의 하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성준과 박씨의 결혼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신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김성준은 아내를 아꼈고 박씨도 남편을 존경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년 후 박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대감댁의 대를 이을 적장손이었습니다.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후로도 박씨는 두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김대감댁에는 3명의 건강한 손자가 있었고 가문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성준은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판서까지 올랐고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씨는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고
완벽한 양반과 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김대감댁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김대감댁을 부러워했고 그 집안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그 비밀은 30년간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씨가 아직 박정승댁의 교수였던 시절입니다. 당시 박 씨의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16살의 은혜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시를 짓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검은고도 잘 탔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박정승은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양반과 교수로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범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은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봄날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후원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담 너머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담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듣고 계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네 집 옆에 사는 중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현의 아버지는 역관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이현은 아버지를 따라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문물을 접했고 견문이 넓었습니다. 특히 음악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담 너머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를 읊고 음악을 이야기하고 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은혜는 생애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현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의 지성과 감수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은혜는 양반과 교수였고 이현은 중인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담 너머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박정승은 딸을 명문가에 시집 보내려는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으로는 은혜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양반가에서 중인과의 혼인을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랑은 이성을 넘어섭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밤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혜는 난생 처음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목소리로만 알던 서로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은혜는 이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고, 이현은
은혜가 그렸던 것보다 더 멋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얼마 후 박정승은 딸의 혼처를 정했습니다. 바로 김대감댁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은혜는 아버지께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승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딸의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은혜는 절망했습니다. 이연을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교수에게 그런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은혜는 이현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은 절망했습니다.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문에 큰 수치가 된다고,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거절했습니다. 은혜는 가문의 딸로 자랐고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통곡하며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은혜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이현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혼인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문은 몰락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버지, 집안 전체가 파멸할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괴로워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왔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혼례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병을 핑계로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식사도 방에서 혼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자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은혜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참으며 끔찍한 고통을 견뎠습니다. 새벽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는 힘없이 울었습니다. 은혜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은혜는 서둘러 아이의 탯줄을 잘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베넷저고리를 만들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평생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숨길 방법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거짓말하기로 했습니다. 은혜는 평소 자신을 돌보던 늙은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는 은혜를 어릴 때부터 키운 사람으로 은혜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은혜는 유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어디든 좋으니 맡아 키워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유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은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좋은 곳에 맡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며칠 후
유모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양 변두리에 사는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가 없어 항상 슬퍼했는데 이 아기를 얻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유모는 그 부부에게 충분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달라고, 결코 친부모를 찾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혜는 아이가 떠나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달 후 은혜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은혜는 김 대감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랑 김성주는 은혜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교양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김성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연이 있었고 버려야 했던 딸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완벽한 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을 공경했고 시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집안 살림을 훌륭하게 꾸렸고 하인들을 슬기롭게 다스렸습니다. 1년 후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것인데 첫 딸은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점점 더 완벽한 양반과 부인이 되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성공한 남편, 건강한 자식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은혜는 혼자 울었습니다. 버려야 했던 딸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은혜는 몰래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모는 가끔 그 집을 찾아가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양부모가 친자식처럼 아껴 키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유모가 전하는 소식에 은혜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 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통해 딸의 양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딸의 생활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양부모는 감사해하며 딸을 더욱 잘 키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유모의 보고에 따르면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딸을 만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유모의 마지막 보고에 따르면 딸은 혼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상인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딸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유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은혜는 딸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은혜는 이제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남편 김성주는 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세 아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혜의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가진 양반가의 부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 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은혜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딸이 어디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평생 그리워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가문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딸의 흔적을 함께 묻기로 했습니다. 평생 간직해 온 탯줄과 베넷저고리를 관 속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평생 그리워했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은혜는 그 편지와 탯줄, 베넷저고리를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는 늙은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는 은혜를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집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상자를 관 속에 넣어달라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은밀히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은혜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살아서는 딸을 만날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60세가 되던 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악화된 것입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병은 점점 깊어졌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몰래 사람을 보냈습니다. 딸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유모가 남긴 기록에 대략적인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의 양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딸도 몇 년 전에 남편과 함께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은혜는 절망했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집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반드시 그 상자를 관 속에 넣어달라고, 혹시라도 딸이 나타나면 진실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부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남편과 세 아들,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은혜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평생 사랑했고, 아들들은 훌륭하게 자랐으며, 손자들은 건강하고 총명했습니다. 은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했다고, 훌륭한 아들들을 둬서 자랑스럽다고, 손자들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성대한 장례는 필요 없다고, 조용히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주는 반대했습니다. 부인은 명문가의 안주인이니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대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은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0세의 나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은혜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혜의 죽음은 한양 전체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 부인이자 명문가의 어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한양의 모든 양반가에 부고를 보냈습니다. 집사는 은혜의 유언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로 집안이 분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은혜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갔습니다. 집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베넷 저고리에 쌓인 탯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는 관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신 옆에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딸이 나타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 양반가의 부인들, 친척들까지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주인 김성준과 세 아들은 효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칭송했습니다. 현명한 부인이었다고, 덕이 높았다고, 집안을 훌륭하게 이끌었다고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 속에 숨겨진 비밀을.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슬픈 사연을 말입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이상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머리는 허름하게 묶은 3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빈소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고인과 인연이 있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명문가 부인과 인연이 있단 말입니까? 아마 구경꾼이거나 동냥을 하러 온 거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지기는 여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영정 앞에 가야 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꼭 드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들어가겠다고 주장했고 문지기는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문지기가 설명했습니다. 신분 낮은 여인이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집사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이? 집사는 여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소연이라고 어릴 때 양부모에게 맡겨졌는데 진짜 어머니가 명문가 부인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사는 결심했습니다. 여인을 들여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부인의 유언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집사는 문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여인을 들여보내라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지기는 놀랐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집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초라한 여인은 누구냐고, 왜 들어오게 했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여인은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정 속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영정 속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이며 왜 저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장남 김준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어머니와 무슨 관계냐고 질문했습니다. 여인은 김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고인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어머니에게는 딸이 없다고, 자신들 삼형제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첫째 딸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양부모 손에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명문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준수는 화가 났습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여인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관을 열어보면 안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을 열어보자니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김준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관을 열자고 하느냐고, 이것은 모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을 열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부인의 유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수는 놀라서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유언이냐고, 자신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는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임종 전에 자신에게만 비밀리에 당부하셨다고, 관 속에 무언가를 넣어두었다고, 혹시 딸이 나타나면 보여주라고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성준이 나섰습니다. 남편으로서 이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김성준은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부인이 그런 유언을 남겼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께서 평생 비밀로 간직하셨던 슬픈 사연이 있다고, 이제 그것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관을 열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조문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관을 여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부인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인들이 관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 속에는 은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에 쌓인 그 상자는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나중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할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김성준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탯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김성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혜의 친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가 김성준과 혼인하기 전 이현과 사랑에 빠졌던 것, 임신을 했던 것, 딸을 낳았지만 버려야 했던 것, 평생 그것을 후회하며 살았던 것. 김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은혜는 김성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밀을 숨긴 것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가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한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평생 그리워했다고,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성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이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았다니.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김성준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부인의 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맞고 편지의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김성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찾았느냐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양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주셨다고, 자신이 명문가에서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려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이해하게 되었다고,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고,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슬퍼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문가 부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스캔들이라고, 김 대감댁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삼 형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신분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니. 장남 김준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차남 김준호는 슬퍼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런 고통을 안고 사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남 김준미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누나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김성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진실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정해야 할까요? 김성주는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고 세 아들을 낳았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성준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의 편지를 읽었다고, 그대가 정말 부인의 딸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여인은 놀라서 김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믿어주는 것입니까? 김성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이 평생 그대를 그리워했다고,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인은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성주는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고, 부인이 원했던 것도 그것일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장남 김준수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명예를 해치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주는 단호했습니다. 부인의 유언이라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인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삼형제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내심 불편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성주는 조문객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여인은 고인의 딸이라고,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의 권위 때문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정식으로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비록 늦었지만 용서한다고,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여인은 통곡했습니다. 30여 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로웠던 어린 시절, 친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날들, 버려졌다는 상처,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형제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여인의 슬픔을 보며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차남 김준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늦게 알았지만 이제 누나라고 부르겠다고,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삼남 김준민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힘드셨을 거라고,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의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장남 김준수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은혜에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고 그녀의 삶에 대한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혼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습니다.
그 시대 여인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장례가 끝났습니다. 은혜는 조상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여인도 장지까지 따라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여인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라고, 이제 딸이 찾아왔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늘에서 만나면 꼭 안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여인은 김 대감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김성준이 제안한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김성준은 소연을 정식으로 딸로 인정했습니다. 족보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집안에서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의 방에서 묵었습니다. 은혜가 평생 사용했던 그 방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는 편지에서 소연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헤어져야 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항상 소연의 행복을 빌었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김성준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살지 않겠느냐고, 비록 늦었지만 가족으로 지내자고 권유했습니다. 소연은 고민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었지만 자신의 삶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김성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다만 가끔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성준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 넉넉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인이 원했을 거라고, 딸에게 마땅히 물려줄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의 고집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으로 소연의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가끔 김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 성묘를 하고 이복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삼형제도 소연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차남 김준호와 삼남 김준미는 소연을 진심으로 누나로 대했습니다. 장남 김준수만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양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명문가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 대감댁을 비난했습니다. 은혜의 과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명문가의 채통을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동정했습니다. 그 시대 여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이해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은혜의 처지에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안의 결정에 따라야 했던 시대,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의 명예가 우선시되었던 시대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해 보이는 삶에도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준은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부인의 가장 깊은 아픔은 몰랐습니다. 김성준은 후회했습니다. 부인이 살아있을 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 깊이 이해하려 했더라면 부인이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 시대의 은혜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평생 침묵해야 했을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었는지, 어떤 고통도 견디며 살았는지, 그리고 끝까지 딸을 사랑했는지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어머니 덕분이라고, 어머니가 자신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었다는 것을. 당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렇게 했다면 아이도 어머니도 모두 파멸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좋은 사람에게 맡겨 살 수 있게 했고, 평생 그리워하며 멀리서나마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명예와 진실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과 진실을 드러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리고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닐까요? 은혜의 이야기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몰라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이 계신 곳에 행복 가득 좋은 기운들이 전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